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한동훈 위원장, 조국 대표 두 분이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세대 공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030 세대를 위해서 청년청 신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청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서울시에서 청년청이라고 만들었었어요. 예전에 만들었던 거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청년 정책 열심히 하겠다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공약집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안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2030 세대를 위해서 하겠다 해놓고 청년청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당 비난하는 얘기를 쭉 했는데요. 중요한 거니까 봤는데 공약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조한 거죠. 공약집 나오고 나서 갑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공무원들한테 속은 겁니다.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인구부가 뭐죠? 인구부는 국민의힘에서 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폐지하면 어떡하냐 하고 막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럼 여성가족부 하던 일은 그래 계속 해야 되니까 인구부라는 거 새로 만들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여기서 여성가족부 흡수할게. 그리고 인구 관련된 다른 정책도 여기서 더 할게. 이렇게 얘기해서 부처 새로 만들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청년청도 신설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여성가족부를 없애면 여성정책, 가족정책은 복지부에 들어가서 공무원 조직이 축소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근데 인구부를 새로 만들면 여성가족부 장관 한 명 있는데 부총리가 한 명 생겨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차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부 차관이 한 명 있을지 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보존이 됩니다. 근데 청년청까지 인구부에 만들면요. 청년정책이 각 부처에 지금 다 흩어져 있어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있고 복지부 청년정책 있고 다 있거든요. 다 모아서 인구부에 넣으면 그러면 청이 하나 생기면서 청장이 생기잖아요. 청장 차관급이에요. 공무원 일자리 새로 생긴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청년청 정책은 공무원 일자리 정책입니다. 특히 고위 공무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 중에 누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무슨 청년 정책을 하나 제가 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죠. 근데 국민의힘 공약집이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림 파일로 돼 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그림 파일로 PDF 만들어놔서 150페이지짜리 공약집을 검색도 못하고요. 거기서 긁어다가 붙여넣기도 못하는데 제가 그래도 불을 켜고 찾아가지고 청년정책 찾아봤는데 허무하게도 별게 없습니다. 네,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라는 거 있어요.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금 저소득층 중심으로 돼 있는데 아마 중산층 이상까지 넓히겠다는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건 윤석열 정부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내용이고 조금 새로운 거 기숙사 확충 하나 있습니다. 대학 기숙사 확충에서 대학생들 주거비 절감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기숙사 무슨 돈으로 확충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사학진흥기금이란 걸 한대요. 이게 한국사학진흥재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이런 공공기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슨 진흥원, 진흥재단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곳이냐면 우리 세금을 모아가지고 기금으로 만들어놔요. 이것도 황당한데 세금을 내면은 그 해에 그냥 정부가 세금을 쓰면 그게 어쨌든 우리한테 오잖아요. 누구 주머니로든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 복지로 쓰이든 경제로 쓰이든 국방으로 쓰이든 군인한테든 가난한 사람한테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 차곡차곡 모아서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기금을 만듭니다. 이 사학진흥재단은 1,000억짜리 기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금을 해놔요. 그러면은 1년에 10억, 20억씩 이자가 나오죠. 그리고 이자 가지고 직원들 10명, 20명 뽑아가지고 월급 주면서 공공기관 운영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한테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또 예산으로 사업을 해요. 그 사업비 가지고 기숙사 확충하겠다는 건데요.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하려면 이 1,000억 원 기금 털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할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실망했고 조국 대표 얘기가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중 돌봄 세대 지원 정책이라는 거 발표했는데요. 4050 세대 정책이거든요. 우리나라에 4050 세대 정책이 없었습니다. 세대 정책이라는 건요. 그 세대가 어떤 문제에 처했는지를 딱 집어서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있던 노인 정책 생각해 보시면 노인들은 어르신들 직장 은퇴하셨으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초연금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아프시잖아요. 많이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병원 잘 가실 수 있게 건강정책 나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청년정책,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4050 중장년 정책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처음으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재밌습니다. 이중 돌봄 세대라고 딱 정의를 했기 때문에 40대, 50대는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는 이중 돌봄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4050 생애 첫 주택 지원 정책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4050 세대한테 무슨 주택 정책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을 텐데 무주택자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혼부부 청년주택 정책은 많았지만 중장년 무주택자는 뭐 얘기가 없었다. 이거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50 플러스 센터라고 예전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서울시에서 하던 정책이 있어요. 그거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없앴는데 그거 또 새로 만들겠다고 확장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 부양 소득공제, 이게 이중돌봄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 모시고 있는 4050 세대는 소득공제를 세금 낼 때 해주는데 요거 넓히겠다. 지금 150만 원 해주는데 200만 원 해주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동수당 확대하고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민주당 공약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아동도 돌보고 어르신도 돌보는데 그냥 어르신 돌보는 쪽 그리고 본인 집 마련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조금 더 잘 해주겠다는 이런 정책 발표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세대 정책이 나와서 논쟁이 된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청년청은 이거는 공무원 일자리 정책이고 급조된 내용이고 예산 확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국 대표는 4050 세대 정책 신선한데 사실 조국 혁신당 자체가 급조된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렇다 정책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 말씀드릴게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오늘 나오세요. 그래서 이어서 4050 세대 이야기 계속 할 겁니다. 4050 세대의 민심이 특히 이번 총선에서 막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 4050 현상이 뭔지 분석해드리고요.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 나오시는 시간인데요. 인기 코너죠. AI 시대. 요즘 AI 시대의 신종사기 유명인 사칭하는 사기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대책이 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1분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미디어 앤 솔루션 시간입니다. 오늘 4050 현상, 4050 중장년 세대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본인이 당사자시잖아요. 4050 세대. 40 며칠 전까지 40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네. 난 당연히 40이신 줄 알았는데. 어쨌든 관록이 묻어나는 네. 비평을 오늘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뭐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연초에서 쭉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확 뒤집어진 것 같아요. 뒤집어졌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러면서 4050 세대가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강력한 이제 민주당 주축이 됐죠. 며칠 전에 그것부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진이라고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그 TV 토론에서 굉장히 막 화제가 되는 발언들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노인들이 구하고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요? 주제하고도 맞물리는데요.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대 보면 70% 가까이 됩니다. 네네. 이들이 또 투표를 또 열심히 하시죠.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4050이 또 다르고 2030은 투표율이 굉장히 또 낮습니다. 특히 올해는 또 2030보다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더 많은 최초의 선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60대 이상 좀 노년 유권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이 투표를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 표심이 더 많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투표를 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지만 결국 누가 열심히 투표장에 가느냐 또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대 간 갈등, 세대마다 또
이 시대 정신이 다르고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고 정작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또 세대별 공약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2030 세대들의 깊은 이 정치에 대한 좌절 또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정작 젊은이들을 위한 그 어떤 형태의 어떤 배려나 공약이나 시대 정신이 없는 그런 선거가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통령도 60대고 국회의원도 이번에 후보자 평균 연령이 56세로 그렇습니다. 더 네. 높아졌던데 그리고 그동안 아니 그분들이 젊으셨을 때 망쳤던 나라를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노인이 돼가지고 네네. 구하시겠다는 건가?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표현을 따르면 노인들은 나라를 구하러 이제 투표소에 가는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관심이 덜한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분들이 40대, 50대일 때 투표 성향이 사실 그대로 또 이어지는 거라서 그분들이 누가 이 나라를 망쳤느냐는 것도 뒤에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그 정치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코호트 현상. 맞습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 오늘 말씀드릴게 네. 사실 그렇게 분석해 본 이렇게 연구나 그 분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호트 현상 어려운 얘기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 아까 청년 말씀하셔서 네. 사실 청년들이 대선 때는 되게 결집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특히 2030은 특히 뭐 이제 문재인 정권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 남녀 격차가 또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20대 남성들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20대 여성들은 또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지금 저게 지난 대선 때 결과잖아요. 대선 때 이제 출구조사라서 출구조사는 표본조사와 달리 표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비교적 정확하다고 합니다. 정확하죠. 빨간색이 그런데, 윤석열 지지. 윤석열 20대 남성의 윤석열 지지가 거의 59% 가까이 되고요. 반면 20대 여성은 58% 정도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위 연령대 보면 40대 이상은 거의 남녀 격차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대, 30대는 남녀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있고 특히 또 남성들은 이 국민의힘 지지가 높은데 이게 이제 당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갈라치기 전략,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전략들이 먹혔고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나 군인 임금 인상 등의 뭐 정책들 공약을 내보내면서 지난 대선 때부터 이른바 이대남 현상이 굉장히 또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 이제 남녀 격차가 20%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20대, 30대의 또 무당층, 부동층 비중이 굉장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답변이 전체 17% 정도 되는데 최근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이하에서는 무려 38%.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아직 지지할 정당을 최근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다시 남성은 국민의힘, 여성은 민주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지만 상당 부분은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면 김진 아저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이상은 적극적으로 투표소에 가는데 20대, 30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이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라고 해주시죠.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대선 때 그래도 어쨌든 뭐 남성 여성이 갈라졌다고는 하지만 젊은 층이 어떤 한 방향으로 각각 결집이 됐던 거잖아요. 네네. 자신들의 비전을 그 정치인이 구현할 거라고 믿으니까 투표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이준석이라는 그 변수가 있었고 이준석이 대표하는 국민의힘이 이른바 이대남들의 뭔가 그 요구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이 지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뭐 특별히 뭐 이루어진 게 없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20대 남성들도 지금 국민의힘에 실망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또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남성들이 아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조국 혁신당 지지율도 지금 굉장히 20대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40대에서는 이미 15에서 17%,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최근 지표로 보면 40대 남성은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37%까지 올라갔는데 아직 20대 남성에서는 3%도 채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3월 전체고요. 3월 마지막 주로 갈수록 더 조국 혁신당으로 비례 투표 의향이 높아지면서 근데 정작 20대 남성들은 여전히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도 그렇다고 이번에 특히 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20대 유권자들도 국민의힘에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네. 보면은 사실 20대에서의 변화는 20대 남성이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한 상태다. 이게 사실 변화인 셈이. 철회했거나 아직 이전에도 지지할까 뭐 말까.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은 네. 지지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난 대선 때는 이대남 전략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나서서 이대남들을 위한 강력하게 또 페미니즘 관련 이슈들을 많이 젠더 갈등을 부추긴 전략들을 많이 했다면 이번 총선에서 그런 것도 드러나지 않는 상태고 총선 전반적으로 그런 세대별 어떤 공약 같은 것도 전혀 없는 상태라서 20대들이 2030 세대들이 우리를 대변할 정당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고 나름대로 또 평가를 한 건 아닐까요? 그것도 있겠죠. 여전히 정권의 실망, 그리고 정권 심판론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정작 그 반대편이 이제 민주당을 찍지 못하는 그런 복잡한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예전에는 뭐 그 대선 때 같으면 20대는 남녀 갈라져 가지고 네. 이쪽 저쪽 그리고 뭐 30대 40대는 민주당 강력하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60대 이상은 강력하게 국민의힘 네.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세 나눠가지고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구도가 좀 흔들리는 건가요? 20, 30대가 이탈하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일단 다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곤혹스러워하는 게 2030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 40% 육박하는 이 부동층, 무당층이 과연 투표소에 나오긴 할 것인지 나온다면 사실 또 반반으로 갈라지거나 사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대선과 달리 총선은 결국 누가 한 표라도 더 가져가느냐 51%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대가 변수가 될 텐데 아마도 강력한 지지 흐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사실 이제 40대, 50대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그 표심이 더 강하게 반영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번 총선에서도 주요한 흐름은 4050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60대 이상이 국민의힘으로 결집하는 그런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그 결집력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40, 50대가 더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리고 2030의 무당층들도 투표소에 겨우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저는 조국 혁신당도 많이 찍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결국 나온다면 찍겠죠.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을 높여야 되는데 아마 이제 뭐 아시겠지만 2030이 특히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관망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건 입시 부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2030은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좀 확산돼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기보다는 특별하게 어떤 정당에 대한 선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 못해서 젊은 층이 좀 떨어져 나가고 이준석 대표가 뭐 탈당하고 그러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면 다시를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회심의 카드를 국민의힘에서 쓴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안된것 아마도 같아요. 올해 총선에서 중요한 흐름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2030의 중요성을 좀 간과한 게 아닐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빠져나가면서 근데 정작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2030을 크게 끌어들이지 못했거든요. 지금 많이 나가봐야 7% 정도, 6%도 안 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준석과 국민의힘의 결합은 강력했으나 이준석이 따로 나가서 젠더 갈라치기를 하려고 해도 그게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네. 제가 투표를 했는데 네. 이준석 당대표를 보고 투표를 네. 했어요. 네. 하지만 후보는 윤석열 네. 후보였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실망했어. 그럼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공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국민의힘의 어떤 패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지지 기반 중에 20대 이대남이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투표층을 상당 부분 잃어버린 상황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4, 50대로 한번 넘어가 네. 볼까요? 그 386세대, 486세대 하다가 네. 지금 586세대 하다가 네. 요즘은 그냥 86세대라고 네, 부르는 네. 60대까지 돼가지고 그 세대가 민주당을 이렇게 지지하고 조국 혁신당 돌풍까지 가져오는 거는 이게 왜 아까 그런 말씀드린 이제 코호트 분석인데요. 제가 이걸 사실 이번에 처음 제가 나름 새로운 분석 툴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입니다, 여러분. 단독.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40대, 50대는 또 다른 것 같고요.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40대가 좀 더 강력하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번 올해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공천파동 때 민주당 공천파동 때 50대가 먼저 지지율이 꺾였는데 40대는 탄탄하게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를 했었고요. 이른바 런종섭 이 호주 대사 논란 때
다시 이제 민주당을 결집하면서 공천도 끝났죠. 그러면서 다시 민주당 결집하면서 50대 지지율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386 세대, 이른바 50대는 나이가 들면서 좀 보수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왜 40대 강력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른바 이분들은 또 포스트 386이죠. 엄밀하게 386보다 한 단계 10살 정도 이제 그 다음 단계 사람들인데 그렇죠. 386과 비교하면 대학 졸업 비율이 좀 더 높고요. 학력도 높고 진보적 성향이 좀 더 강하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른바 효순이 미선이 사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여중생 사건도 있었고요. 그때부터 한국 촛불 집회 2002년인가요? 네, 촛불 집회 문화가 있었죠. 그리고 이듬해 노무현 탄핵이 있었죠. 노무현 탄핵 때 또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렇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이렇게 니들 마음대로 내버릴 수 없다라는 이제 그 집회 있었고 네네네. 또 그러다가 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게 2004년이었고요. 네, 그리고 네. 미국산 쇠고기 반대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2008년인데 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정부 때고 네. 그리고 노무현 사망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이제 추모 집회가 한참 돼 있었고 그 맞아요. 세력 2009년. 그 분위기를 몰아서 이제 박근혜 탄핵 때 천만 촛불이 등장을 했었죠. 그 네 번의 5번의 촛불 집회를 모두 경험한 세대가 지금의 40대라는 거죠. 물론 50대도 참여했지만 그 노무현의 자살과 추모 집회에 연결된 그 도덕적 채무감들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세대가 지금의 40대다. 그리고 특히 이제 40대 안일권 리서치비 대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의 40대는 탈권위주의, 특권 타파, 그리고 검찰개혁, 자주국방 등의 이 노무현의 시대 정신에 깊게 공감한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50대는 왜 다를까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기득권 계층이 합류하면서 좀 더 보수화된 그런 경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40대는 그리고 50대는 지금 네. 벌써 60년대생이라고 가정하면요. 네. 50대 386 세대 중에서 절반이 벌써 60대로 60대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대론으로 보더라도 네. 이미 이렇게 넘어간 세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코호트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40대는 그러니까 갑자기 진보적이 된 게 아니라 20년 전에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이고요. 30대 때는 이 사람들이 문재인 박근혜가 붙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2012년이 되겠죠. 지금 나가고 있는 그래프가 문재인 대 네네, 박근혜 그렇습니다. 선거네요. 2012년. 그때도 보면 네. 가장 높았던 지지율이 지금 30대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30대.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의 남성. 40대는 20대 때 야. 노무현을 찍었고 30대 때는 문재인을 찍었다는 거죠. 와, 경천 동지할 일에는 20대 이하 남성이 62%가 문재인 후보한테 그렇습니다. 투표를 그러니까 했네. 당시 이렇게 네. 20대와 30대의 문재인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오는 거죠. 갑자기 민주당 지지한 게 아니라 우리가 40대를 뭉뚱그려서 보지만 지금의 40대는 10년 전에 30대, 20년 전에 20대로 봐야 되고 이 사람들은 원래 광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무현 세대의 이 DNA가 남아 있다는 거죠. 2002년, 2012년, 2022년 대선에 일관되게 이렇게 세대가 옮겨가면서 네. 핵심 지지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 그래프도 있죠. 네네. 예, 그것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막대 그래프 새로 된 거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보시는 그림인데 2002년에 지금 40대였던 분들이 지금 60대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이제 노무현 지지율이 당시 40대도 좀 높긴 했지만 당시 20대, 30대와 비교하면 굉장히 좀 낮았죠. 그래서 노무현을 2002년에 노무현 당선 때 보면 이때는 노무현과 그 당시 이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미 2012년 올라오면서는 이제 당시 40대는 당시 50대는 이미 박근혜 지지율이 훨씬 높기 시작했고요.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윤석열 지지 60대 들어서 윤석열 지지로 올라간 건 당연스러운 결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보수화된 게 아니라 이미 20년 전부터 보수 정당 선호가 강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02년에 노무현을 지지하던 20대가 네. 지금 또 조국 혁신당 지지하고 돌풍의 있고, 그러니까 핵심이다. 어떻게 보면 그 세대들 네. 지금 40대 그리고 50대까지는 한결같이 민주당을 60% 이상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보면 한국 정치의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공약이라든가 시대 정신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어떤 공방을 토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제안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진영에 어떻게 보면 좀 철저히 갈라져 있고 지지 정당이 명확하게 결정돼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 유일하게 다른 게 지금 2030은 그런 흐름과는 좀 멀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2030 세대는 노무현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그 세대들이 상당 부분 박근혜 탄핵 때 광장에 나오긴 했으나 사실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실망하는 그런 정서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 또 지금의 40대, 50대는 지금의 2030과 달리 문재인 정부 실패를 보는 견해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 저는 그리고 근데 정책 공약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02년에 노무현 지지했던 분들이 탈권위주의적인 특성이 있다고 아까 분석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탈권위주의라는 게 결국 자유주의적인 거고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이야기한 게 사실 민주당과 지금은 그렇습니다. 사실 조국 대표가 그런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어요. 중산층이면서 그렇습니다. 지식인이면서 자유주의적인 탈권이고 그렇다고 기득권 무너뜨리고 있고요. 완전히 좌파, 진보, 뭐 소외된 계층 이런 분들은 또 아니고 원래부터 또 이분들은 이 지금의 40대는 노무현 지지할 때도 그런 사람을 지지한 게 아니고 막 명패 던지면서 권위에 저항하고 이런 사람을 지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보다 지금의 조국 혁신당 대표가 훨씬 더 노무현의 그 정서를 잘 소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또 정치학적인 논쟁거리인데 우리나라는 코호트 현상이 굉장히 잘 관철되면서 20대의 노무현 지지자들이 계속 우리 정치의 핵심에 남아서 자유주의 세력을 지지하는 코어 지지층으로 남아있고 이번 총선도 그 40대가 옛날에 20대였던 그 40대가 주도하고 있다. 아마 보시면 최근 여론조사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40대의 흐름은 오히려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강력한 사실 보면 이번 총선에서 시대 정신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권 심판론 이외의 시대 정신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아젠다도 없고 정책도 공약도 크게 차별점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 4050 세대에게 정권 심판론이라는 건 그 어떤 시대 정신보다 강력한 절박한 지금 그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40대만 그럴까요? 그 다른 분들 50대, 다른 세대도 50대요? 결집할 수 있잖아요. 다른 세대도. 다른 세대들 아까 보면 코호트 분석에 따르면 이미 50대 지금 60대들은 이분들은 평생 또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흐름이 강하고요. 물론 지금 오늘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는 한 세대를 일반화시켜서 뭉뚱거리는 위험이 충분히 있지만 경향적으로 그 세대별 특성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60대 이상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평생 동안 그 보수 정당의 투표해온 그런 경향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2030은 그런 경험이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2002년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진짜로 노무현 후보 지지하는 사람이 주변에 가득했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저도 그 나이 또래라서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노동조합 활동가나 똑같이 노무현을 지지한다고. 그래서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남들의 특히 이제 그런 이대남들은 2030은 왜 4050과 또 다른가? 이 사람들도 상당 부분 그 광우병 촛불 집회부터 박근혜 탄핵과 촛불 정부의 등장까지를 다 같이 지켜봤는데도 다른 이유 중에 하나를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의 이대남 20대 남성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최강 보수다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답변이 20대 남성이 무려 40%나 됐습니다. 근데 20대 여성은 또 이게 14%밖에 안 됐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데서 남녀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이른바 이게 20대 남성들의 공정론인데요.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뭐 여러 가지 뭐 담론들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판 능력주의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대남들의 정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인천국제공항 사태 사건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당선되자마자 가장 달려갔던 곳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겠다. 사실 그게 이대남들의 어떤 반발을 일으켰고 그 어떤 이제 진보의 이대남들은 거의 진보의 위선이라거나 진보의 어떤 이 어떤 무능이라고 보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대남들이 이탈을 부추겼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 정서가 20대가 10년 뒤에 30대, 20년 뒤에 40대, 30년 뒤에 50대가 되면서 이 지금의 40대가 보여주고 있는 탈권위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지향처럼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막 끌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번 총선에서 아까 처음에 그 인트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20대, 30대를 위한 공약이 없는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었죠. 장학금을 늘려주겠다. 기숙사를 더 지어주겠다. 또 뭐 있었죠? 민주당이 내놓은 건 무슨 게임 관련 공약이 있는데 사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주요 쟁점이 되지 못할 정도로 사실 구색 맞추기식 공약만 있고 지금 2030이 볼 때는 정치적 효용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투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도 효용성이 없었고, 우리가 투표를 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정치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지금의 40대들이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경험이 있었다면, 왜 이 사람 2030에게는 그런 경험을 주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논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약에 아까 이 사람들이 30대, 40대 가면서 바뀔 것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암담하기도 한 게 지난 2년 동안 오히려 더 보수화 성향이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젠더 갈등도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래도 2030 세대 40대가 끌고 가는 선거인데 네. 2030 세대는 마음을 못 정한 분들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네. 막판에 마음을 40대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정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 아까 제가 다들 곤혹스러워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짜 알 수 없는 진짜 뭐 복잡한 그런 선거가 돼 있는 것 같고요. 2030의 무당층들은 실제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연령 분포로는 40대, 50대가 많은데 실제 투표자 수는 60대가 훨씬 더 40대가 많은 지난 총선에 보면요. 그러니까 40대, 50대가 투표 경향이 지금 인구별 분포죠. 보면 이번 총선에서는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결국 60대 이상이 투표소에 많이 가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의중이 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이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이번 당장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들을 위한 공약은 있지만 정작 2030을 위한 공약은 없거나 당장 사회적인 논의들도 국민연금 개편이나 정년 연장 등의 논의들도 젊은 유권자들의 논의가 반영되지 않고 정치권에서 자꾸 노년 유권자들의 의중을 반영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 누가 이기느냐 우리 편 이기느냐 지느냐를 다들 중요하게 봤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장기적인 그 한국 사회의 장기 전망을 봤을 때는 유권자들의 좀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실제 우리를 대변하는 공약들을 내보내고 실제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정치적 성공의 경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올해 총선의 경험을 보면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 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권 심판이 당장 모두 의제를 잠식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정권 심판을 넘어선 다른 의제와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요약하자면 이런 것 같네요. 죽은 노무현이 산 윤석열을 지금 벌 주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이고 40대가 주도하고 있고 2030 세대는 참 예전에 비해서 2030 세대를 잡았으면 투표가 달라졌을 어렵다, 텐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네. 총선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심판은 선거로 한 거니까 네.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지 논의할 때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이끌어주세요, 네, 이 대표님께서.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요. 4050 세대와 2030 세대 이번 총선에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하고 AI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시간입니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유명인 사기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네. 강정수 박사님도 사칭하는 사기 당하신 적 없으세요 혹시? 지금 이렇게 카카오 이 채팅방에서 채널을 찾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제 이름이 있네요. 이 사진도 저예요. 아, 강정수 박사님 사진 넣고 오픈 네. 채팅방 열어놓은 거예요? 네네네. 뭐 그 주식 투자 권유하는 뭐 네, 그런 맞습니다. 데인가요? 네네. 네, 요즘 많죠, 아주. 네. 그 네. 실제로 그런 거 하신 적은 없죠. 없으시죠? 네, 전혀 속지 없습니다. 마세요, 여러분. 강정수 네. 박사님 사진 네, 전혀 보여주면서 없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거 이게 사기입니까? 네, 속지 네. 마시고요. 네. 아, 그런 범죄가 지금 막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이미지를 조작해서 네네. 또는 심지어는 동영상으로 어떠한 유명인들 사칭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잖아요. 네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좀 높은 기술력과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제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쓰나미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몰려오고 있는 거고 이것이 딥페이크 형상으로 나타나지만 유명인들을 사칭한 사기 현상으로도 지금 나타나는 거고요. 이것이 지금 한국에 아주 들끓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방통위도 나서고 있고 정부에도 뭐 TF팀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 유명인들끼리도 모여가지고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대책 모임. 아, 맞아요. 저도 그거 기사 네, 봤어요. 이런 것도 만들어놨어요. 유명한 유튜브. 분들 많이 나오셨던데 네네. 아는 분들 중에 주진영 하나 네, 맞습니다. 대표하셨던 주진영 대표도 네. 계셨고 네. 홍진경 씨 같은 뭐 그 연예인들도 연예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다가 지지 표명을 하셨던 이 인터뷰에는 31명 정도를 대변하는 거였지만 훨씬 더 100명이 넘는 분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자기 피해를 봤다라고 유명인들이 많습니다. 유재석 씨도 뭐 사칭 유재석 광고도 씨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분들이 지난 작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투자 리딩방 사기라고 하죠, 보통.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1,452건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아. 경찰청에 등록된 것만, 신고된 아. 것만, 그리고 이 피해액이 1,200억이 넘었다라고 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인들을 사칭하는 이 피싱 범죄 대책 모임을 이제 대표해주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로펌들이. 네네네. 그쪽에서 말하는 거는 지난 한 1년 가까이 피해액이 1조가 넘었다.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네, 그래서 있다. 이거는 또 일방인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네.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대단히 피해가 많고 또 피해 대상의 대부분이 60대하고 70대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 20대나 30대는 저거 인공지능으로 가짜로 만든 것 같아 라는 판단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런 광고가 지금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 유튜브에도 대단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유명인들이 나와서 나 투자해서 돈 벌었어.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죠 라고 하니까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이고 신뢰하는 사람인데 나도 노후 자금들 좀 마련해 놓은 것이 있고 목돈도 있으시니까 네네네. 여기에 좀 쉽게 좀 피해자로서 피해를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액이라고 하면은 어떤 유명인 예를 들면 강정수 박사님 얼굴을 걸고 뭐 어디 네. 투자하세요 네, 이런 방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받으세요. 작게 보니까 피해 사례들도 저도 좀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50만 원, 100만 원을 내주면 실제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200만 원을 입금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럼 진짜 많이 벌게 좀 해주는구나. 벌게 되는 걸 하더니 요번에는 그러면 뭐 공모주 뭐 이런 거도 요번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공모주 같은 데는 이제 좀 돈이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뭐 5천만 원을 투자를 한다든지 1억을 투자한다든지 2억을 투자 이렇게 큰 액수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고 네.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면은 또 이제 바로 그래서 손실을 봤다가 아니라 이익을 봤다라고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찾으려고 하면 돈을 못 찾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은 좀 못 믿어오니까 찾아보는데 적은 액수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찾게 해주는 거죠. 네. 이익을 현실화 시켜주는 건데 네. 그 다음에는 큰 돈을 투자했는데도 봐도 이익이 난 거예요. 이익이 나니까 돈을 더 투자하게 되죠. 네, 그래서 네. 점점 자기의 투자하는 액수는 늘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벌고 있다라고. 네, 네. 근데 인출을 하려고 하면 그때 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사기의 이제 핵심이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순리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유명인들을 사칭해서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카카오의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의 밴드로
유도를 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소액 투자를 하게 해주고 소액 투자를 통해서 이 돈을 좀 불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인출하는 경험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투자를 요구하게 되고 큰 투자를 요구해서도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이익을 본 것처럼 나오지만 인출할 수 없게 하는 이런 사기가 이런 지금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런 사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과거에도 보이스피싱은 대단히 많았지만 예를 들자면 3월 달에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콩에서 줌으로 CFO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이 재무 투자 책임자가 연락이 온 거죠. 줌 회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무 담당 직원이 그 이제 줌 회의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예요. 목소리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다가 200만 달러를 이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직원이 CFO가 자신의 그 상사가 네네. 그렇게 명령을 하니 당연히 이체를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요즘은 만들기가 너무 쉬워진 거죠. 해외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유명인들을 그냥 사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목소리. 요즘 보면 꼭 이런 사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이 밤양갱, 비비의 밤양갱 네네네네. 하는데 요즘 커버가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박명숙 씨도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는데 그 커버가 인공지능으로 부른 커버가 유튜브에서 지금 사람들 보고 있고 또 김광석 씨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죽은 김광석 씨가 돌아가신 나와가지고 김광석 씨를. 나와가지고 네. 비비의 밤양갱을 부른단 말이에요. 다 이거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다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근데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엄청나게 넘쳐났었고 심지어는 이걸 다 못 막으니까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유니버설 뮤직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음반 레이블이죠. 여기에서 합의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못 지우겠으니 여기서 나온 거를 천천히 다 광고비를 계산하는데 이거를 이러한 영상을 만들었던 계정에 주는 게 아니라 원 목소리의 주인공 예를 들면 밤양갱에게 그리고 김광석 씨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식의 합의문을 유니버설 뮤직하고 유튜브가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유튜브라든지 이런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엄청나게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러네요. 거고요. 그리고 뭐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사실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가장 유행했던 게 미국에서 뭐냐면 선물을 해요. 그러려면은 되게 인상적인 저도 장면을 봤는데 한 부인이 자식들이 준 선물을 받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죽은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까지 죽은 남편 목소리로 당신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당신 계속 건강하고 더 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언제나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눈물이 조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이 부분을 대단히 크게 보도를 했는데 인공지능으로 저렴하게 기일날이라든지 우리식으로 하면 기일날이죠. 네네네. 죽은 날이라든지 네.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 죽은 애인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또는 죽은 자식이라든지 죽은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부활시키는 거죠. 부활시켜가지고 선물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미국에서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작년 12월에 이미 뉴욕타임즈 보도에서 나왔었고 최근에는 이것이 중국에도 유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거는 선한 의도잖아요. 나쁜 의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나쁜 의도가 중간쯤 가는 것이 뭐냐면 헤어진 연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어진 여자친구를 네. 과거의 사진과 목소리가 저장되어 있다라면 이걸로 해가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너 잘 지내니 대화를 하는 거죠. 뭔가 조금 여기서부터 이제 소름이 이제 약간 이상해지는 본인이 있는 거고.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은 헤어졌는데 헤어졌는데 과거의 자신의 사진과 목소리와 이미지로 인공지능으로 그거를 복원시켜서 대화를 하는 남성들이 특히 남성들이 있죠.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는 헤어졌는데 그 사람은 계속 나랑 만나고 있어.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기분이 이상한데. 신종인데 이거는 조금 회색지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회색지대고 아까 말했던 기일날 죽은 또는 뭐 자식이라든지 뭐 연인이든 부모님이든을 뭔가 희생시키는 건 조금은 뭐 긍정적으로 의미 있고 사람들이 이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불의사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네. 여기까지는 지금 뭐 현행법으로도 이거를 어떻게 불법으로 볼 건지 이런 논쟁들이 있을 뿐인데 문제가 없고 이 회색지대는 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하나 건너뛰는 게 있죠. 사칭 사기인 거죠. 사칭. 예,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이나 과거에 있었지만 이제는 얼굴까지도 드러내서 줌으로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일들을 드러나는 거고, 유명인들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유명인들이 저 투자해서 돈 벌었습니다는 목소리까지 위조하고 그 사람이 동영상으로 말을 하는 이런 식의 광고들이 나오는 거죠. 유튜브에서 광고로.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이 진짜로 말도 하고 저 사람이 저기 출연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 나도 저기에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사기까지 이뤄지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다양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거를 딥페이크라고 하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짜로 만들어진 컨텐츠도 넘쳐나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으로도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고 대책도 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저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북한에서 왜 유훈 통치하잖아. 유훈이 글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딴 사람들이 이게 김일성 얘기하면서 유훈 통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일성을 그냥 만들어서 계속 얘기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통치자 이번에 입장에서. 저기 인도네시아 선거에서 수하트로라고 죽은 독재자가 있어요. 네네. 수하트로가 나타나서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먹히냐면 60대, 70대의 그 수하트로가 독재자였으면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거로 기억하고 있는 이런 유권자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죽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나서 이러려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노년층들에게 메시지를 유튜브에서 전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은 거부감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래 저분이 살아 있어서도 이 사람을 지지했을 거야, 이 당을 지지했을 거야라고 해서 이 효과를 할 수 있고 이런 그러네요. 부분들이 실제로 인도네시아 선거, 파키스탄 선거, 방글라데시 선거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정치인이 등장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사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근데 거기에 정당하다고 써 봐야 있었어요. 되나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작게 써 있었지만 특히 노년층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라고 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과연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이 되는 거죠. 지금은 후보를 이용한 예를 들자면 딥페이크는 한국에서 이번 선거법에 금지가 돼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는 아직 그것을 포괄하고 있지 않은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나마 그런 영상은 안 나와 있어요. 남은 6일 동안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선거 전에도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쓰일 수 있죠. 아니 저는 또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 입사를 하면요. 교육을 받는데 다들 뭐 무슨 강사가 나와가지고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희의 경영차라고 뭐고 막 창업주 얘기를 막 하거든요. 창업주를 깨워낼 수도 있겠어요. 창업주가 그럼요. 나와서 말씀하시게 하는 거죠. 그런 그냥. 것도 어렵지 않고요. 요즘 유럽에서 이제 프랑스나 독일에서 많이 쓰는 건 뭐냐면 거기는 이제 해외 유명인들하고 보도국에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만약에 뉴스 같은데 인터뷰를 하게 되면 가능하면 성우들이 심지어는 이 말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드라마는 반드시 해야 되고 프랑스와 독일은 그 이제 나라의 자기 언어를 보호하겠다는 해서 그런 건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보도국에서 나쁜 의미는 아니고 헤이젠이라는 데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유명인이라든지 분석가라든지 전문가가 한 영어로 말한 말을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가 아닌 거죠. 그걸 헤이젠에 의하면은 그 나라 언어로 심지어는 한국어로도 해요. 저도 해봤는데 캐시 우드를 한국어로 캐시 우드가 한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런 말했을 거라는 한국어로 얘기를 해요. 좀 교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입모양도 다 입모양도 비슷하게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말을 했던 것을 팩트 체크를 했으니까 보도에서 뉴스에서 이렇게 쓰는 거는 또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훨씬 더 그 국민들에게 외국어의 자막 처리가 아니라 그 자국어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사실 헤이젠이라는 서비스가 미국에 만들어질 때는 이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만들어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응용해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이것을 사람들이 응용해서 선거 전에 악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것을 사람들이 응용해서 유명의 사칭 이러한 투자 사칭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도 자체는 대단히 효율적인 어떤 인공지능 아나운서라든지 또는 뭐 제임스 딘을 살려내는 거죠. 또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엘비스 프레슬리도 엘비스 프레슬리도 살려내는데 최근에 미국 어떤 한 주에서 주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그 주에서 가칭 엘비스 법을 통과시켰어요.
아, 뭐야, 엘비스 그래서 범. 유명인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만드는 영상은 불법이다. 아, 를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동의 없는 유명인들의 목소리를 활용해서 이것을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법에서. 아, 주법에서. 네, 일단 그런 목소리를 활용하는 건 네,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같이 엘비스법이에요. 엘비스 프레슬리 목소리 그렇죠. 사칭하지 말라고. 예, 예를 들면 김광석 씨가 밤양갱을 불렀는데 만약에 그 저작권자가 동의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불법인 거죠. 그 미국에서는. 아, 그러니까 김광석 씨는 돌아가셨지만 네. 김광석 씨의 권리를 이어받은 뭐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하고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이런 부분들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과연 김광석 씨의 어떠한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족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김광석 씨의 목소리까지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참 목소리 어려운 그렇잖아요. 문제네요. 왜냐하면 밤양객이라는 것은 김광석 씨가 생전에 부르셨던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불렀던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불렀다라면 그 저작권을 가족들이 갖고 있겠지만 목소리를 갖다 인공지능으로 재생하여서 이것을 비비의 밤양객을 불러버렸다. 이거는 사실 법률적으로 논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네. 죽었는데 네. 그러면 원래는 내 물리적인 인생이 끝나면 네. 내 목소리는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데 만약에 내 목소리가 계속 남아 있다면 나는 생명은 없는데 목소리는 남아 있어. 그 목소리 누구의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지적 재산은 또 누가 가지고 네.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그러게요. 동의의 표현을 또 누가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빈 곳이 발견되는 법의 빈 구멍들이죠. 그러네요. 네. 그 법의 빈 구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면 네. 좋겠는데 아까 사칭 사건을 네. 얘기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사칭하면 범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그냥 가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근데 말이죠. 이제 아까 말했던 주진영 씨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가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해자를 그러니까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죄 조사를 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칭 광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가 지금 현재 현행법은 아니고 민사처벌을 받으려면 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경찰에. 이 부분이 있고, 가해자를 단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제작을 해서 해외에서 업로드를 해서 국내 광고로 노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것들도 잡아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나 가해자를 우선 잡아내기 어렵다라는 것. 우선 이런 기술들이 대단히 쉽게 만들어지면서 누가 어떻게, 왜냐하면 헤이젠에서 만들었다고 치면 미국의 헤이젠에다가 자,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헤이젠에서는 이거를 정보를 줄 의무도 없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제 공조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광고를 아예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는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해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튜브하고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안 한다 보니까 올해 3월 25일 날 방통위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긴급 공문을 보내서 그런 데다가 그런 광고를 좀 하지 말아라는 권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가 권고하는 걸로 끝났고, 그래서 3월 27일 날 국무조정실 산하에 이런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밤정부 TF가 만들어져서 첫 회의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번 총선이 끝나면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된 피해를 좀 더 진지하게 조사하고 면밀하게 꼼꼼하게 조사해서 법의 빈구멍을 채울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개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있어서의 조정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막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네. 카카오 오픈 채팅방은 또 막을 수 없는 막을 건가요? 수 없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 그것이 왜냐하면 범죄로 쓰였는지 아닌지를 일일이 하루에도 수만 개씩이 다 만들어지는데, 근데 저는 그것을 좀 더 강하게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서 여러분들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시장법, 이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거기에는 일정 정도의 MAU, 그러니까 그 월간 활성 방문 이용자가 이용하는, 예를 들면 100만 명이면 100만 명, 300만 명, 300만 명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만약에 그 해외 서비스가 이걸 갖다가 모니터링 한다면 그건 안 돼요. 반드시 유럽에서 그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에서 예를 들면 증오의 발언들이 확산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물기 때문에 강력한 모니터링을
컨텐츠가 그러니까 유해한 컨텐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흔히 말하는 이 뭐 영어로는 디스인포메이션, 미스인포메이션 이러한 이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 발언이라든지 성적 차별 발언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뭐 동료들에 대해 왕따를 시킨 거라든지 또는 이러한 사기성 이런 콘텐츠들에 대해서 강력한 모니터링을 지금 강제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국에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규정이 그러니까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유럽연합의 어떠한 이런 법률 개정들을 좀 한국에도 가져와서 앞으로 이런 범죄는 너무나도 넘쳐날 것이고 정말 많아지겠는데? 사실 이제는 시작된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꽃을 피운다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하게 정치권이 적절하게 나가서 법 개정은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그 디지털 시장법하고 디지털 서비스법은 유럽연합에 있는 기업 아니고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라도 네. 메타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핵심은 뭐냐면 유럽연합에서 이 정도의 이용자 규모를 갖고 있다라면 네. 그것은 국내 유럽연합 내에 있는 사업자건 밖에 있는 사업자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무관하게 모두가 유럽연합의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들면 일정 정도의 이용자를 갖고 있는 유튜브, 일정 정도의 유튜브 이용자를 갖고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당연히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법에 이러한 법의 어떤 흐름을 한국을 가져온다라면 그래서 국적을 불문하고 서비스의 이용자가 유럽연합에 존재하고 있다라면 근데 너무 또 뭐 예를 들면 100명 존재하는데 이렇게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몇백만 명 이상일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수치는 제가 못 기억해서 죄송합니다만 몇백만 명 이상으로 월간 이용자가 적극 이용자가 존재한다면 이건 다 법 적용 대상입니다. 네네네. 대단히 강력한 규제 우리도 법안이죠. 그러면 이 법을 통해서 그런 규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당연히 거네요. 만들 수 유럽연합 있죠.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고. 유럽연합은 해주는데 지금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제가 이제 과거에 잠시 공직에서 일할 때 미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모니터링을 하긴 해요. 하긴 하고 이번에 이런 피해가 났을 때도 언론 기자들이 취재를 했을 때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했더니 자기네들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응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하나 지우면 그 다음날 50개가 등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당장 광고 수익이 돈을 벌 수 그렇죠. 있잖아요. 자기들 돈 버는 근데 거잖아요. 문제는 이거를 담당하고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한국에 없습니다. 아.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라는 것도 안 알려줘요.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다만 사람 한국은- 없으면 또 모니터링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더라도 뭐 인공지능을 한다든지 뭔가 자동화를 시켜놨거나 뭔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전혀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니지만 한국의 한국 사람으로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면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유재석이 나왔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유재석이 아닐 수 있으면 우선은 펜딩, 흔히 말하는 보류를 시켜놓을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이 광고가 되기 전에 진짜 이것이 유재석이 출연한 광고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보류 과정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광고를 게재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거 아무래도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니터링 팀에 의해서 이거를 내려요. 그럼 이거 내리는데 최소한 며칠은 걸릴 거 아니에요. 이 며칠 사이에 벌써 피해자가 발생해 버리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 자동화 해가지고 AI로 만들면 정말 그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만들어서 엄청 많이 유통을 이미 시켰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유명 강사 중에 한 분이 이번에 그 유명인들 이 대책 모임에 있었던 김미경 씨라고, 김미경 씨. 네. 김미경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직원들이 지금 이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보면은 50만 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 사칭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쏟아 부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50만 뷰가 나왔다라는 것은 50만 명 중에서 예를 들자면 10%인 5만 명만 아이고, 뭐 엄청난. 또는 1%인 5천 명만이라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1%만 그걸 보고서 믿었다고 한다라면 5천 명이 그 영상을 통해서 1%인 사람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냥 뭐 몇 명, 유명 사칭이 좀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생색내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정부에서 TF팀을 만들어도 또는 뭐 지금 경찰청에서는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다 그래요. 아, 네.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이런 인공지능 만드는데 수조 원이 들었잖아요. 한국 돈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경찰청에서 과연 1,000억이라도 쓸 수 있을까? 못 써요. 경찰청은 못 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정말 한다라면 정부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막대한 돈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 사업자들끼리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이런 광고가 못 금지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좀 필요한 거고 이 우선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워터마크를 찍고 있다. 워터마크를 찍어서 그러니까 워터마크라는 게 이제 여러분 여기에 지금 너는 끝내주는 경제 이것이 이제 워터마크인 거잖아요. 네네네네. 또는 KBS, MBC라는 이런 네. 것이 워터마크인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찍어서 인공지능이 만든 생성물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 유튜브에서 걸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협력하고 있는 업체가 인공지능의 모든 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한다는 거고 또 강력하게는 또 요즘 인공지능이 오픈소스로도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있어서 이거를 제 노트북 이런 데 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라마 같은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 우회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인공지능 업체, 제작 업체들, 이 기술 업체들끼리만 협력한다고 해서 전체로 다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플랫폼 사업자들끼리 워터마크로 찍어낸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물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라도 안 하면 더 뚫리는 거니까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것만으로도 다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경찰청이 돈 들여가지고 만든다고 해도 과연 이것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쫓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우회로들은 계속해서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회의가 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경찰청의 노력도 물론 없어서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효과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 막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술적인 구멍들, 법률적인 구멍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어떤 교양적인 어떤 수준에서 이러한 피싱 사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교양의 어떤 수준들이 여러 군데 지금 다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피해자는 속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구멍이 메꿔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이러한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그래야 들어요. 되겠네요. 정부하고 또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국회가 출범하면은 네. 제일 먼저 이거 막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면? 우선은 정보통신망법에서 타인을 사칭해서 우선 사람들한테 이것이 가해자가 나오고 이걸 형법화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민법에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형법화해서 이러한 다중을 속이기 위해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칭성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라는 형법으로서의 불법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러한 광고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의 절차를 거치할 수 있는 담당자를 반드시 한국에 둘 것. 이 법안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기가 피해에서 이체를 했을 경우에 이 이체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금융법에 대한 조정도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형법적인 가해자를 형사처벌해야 되는 거고 네네.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들도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가 명확하게 책임을 지는 것. 그런데 사실 조금 어려운 거는 뭐냐면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오픈 채팅방과 이 밴드를 막는 거가 대단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와는 대단히 사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게 된다면 사실은 전면적인 검열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부 찬성론자도 있겠지만 검열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사적으로 제 그럴까요?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도 뒤지게 되잖아요. 다 뒤져야 되기 때문에 검열의 이슈가 있을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핵심이네요. 네, 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하고 AI 시대의 이 사칭 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시간 12시 반에 진행합니다. 무명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오프닝 할 때 그 50플러스 센터 서울시에서 없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업이 축소됐지만 유지는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12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